나이 들수록 마음속에 가장 자주 그리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운함입니다. 배 아파 낳아 기른 자식에게, 평생을 함께 산 남편과 아내에게, 혹은 허물없이 지내왔다고 믿었던 오랜 친구에게 문득문득 섭섭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내가 쏟은 정성과 시간이 얼만데 내게 돌아오는 무심한 태도를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려옵니다. 그런데 이 서운한 마음이 턱 밑까지 차올랐을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입 밖으로 꺼내면 상황이 어떻게 되던가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섭섭하다. 내가 바라는 게 큰 것도 아닌데 너무한 것 아니냐? 이 말을 뱉는 순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던가요? 10중 8구 아닙니다. 상대는 변명부터 늘어놓습니다.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쁘고 힘든 줄 알아? 또 그 소리야?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대못이 박힙니다. 분명히 상처받은 건 나인데 순식간에 나만 속 좁고 바라는 것 많은 노인네가 되어버립니다. 참다 못해 꺼낸 진심이 도리어 내 발등을 찍는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서운함은 입 밖으로 소리내어 뱉는 순간 그 값어치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내 감정의 주도권을 통째로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답답한데 평생 억울하게 참고만 살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무작정 속으로 사귀며 병을 키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 입을 굳게 닫는 그 순간 진정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화를 내며 쏘아붙일 때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력한 힘이 생겨납니다. 내가 아무 말 않고 그저 태도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도리어 상대방이 안절부절 못하며 내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서운할 때 절대 입을 열지 마세요. 오늘은 서운할 때 말로 매달리지 않고도 내 마음을 지키는 법, 그리고 무심한 사람의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가장 우아한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성장하는 시니어와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나를 지키는 지혜를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운함을 뱉는 순간 내 약점이 잡힌다. 살다 보면 섭섭한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평생 뒷바라지한 자식들, 젊은 시절부터 함께 버텨온 배우자한테 느끼는 서운함은 무게가 다릅니다. 길 가다 어깨에 부딪힌 모르는 사람한테는 화내고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내 피부치한테 받는 상처는 가슴 깊은 데에 박혀서 시도 때도 없이 욱신거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솔직하게 말하면 알아주겠지. 꾹꾹 참았던 감정을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건데 따뜻한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위로 한 번이면 눈 녹듯 풀릴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서운함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억울한 피해자였던 내가 갑자기 속 좁고 피곤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제 오랜 지인 62세 박영숙 씨 이야기입니다. 지난 명절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연휴 내내 허리 한번 못 폈습니다.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딸이 온다기에 며칠 전부터 시장을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바리바리 사다 날랐습니다. 새벽 5시 부엌 형광등 아래서 기름 튀는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전 부치고 갈비찜 졸이고 나물 무치고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손가락 마디가 쑤셨는데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갈 생각만 하면서 꾹 참았습니다.
자식들이 도착하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손주들은 거실 바닥을 쿵쿵 뛰어다니고 며느리랑 딸은 운전하느라 피곤하다며 소파에 파묻혔습니다. 영숙 씨는 혼자 부엌에서 상 차리고 치우고 과일 깎고 설거지하고 허리 통증이 엉덩이까지 내려왔는데 아무도 안 거들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자식들은 차 막힌다며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차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거실. 영숙 씨는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을 바라봤습니다. 기름기 낀 접시 위로 파리 한 마리가 앉았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했습니다. 참다 못해 서울 올라가는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예, 너희들 어쩜 그렇게 훌쩍 가버리니? 엄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설거지 하나 안 거들어주고. 참 섭섭하다. 영숙 씨는 딸이 엄마 미안해. 우리가 정신이 없었어라고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야? 우리도 피곤하다고. 명절에 겨우 하루 이틀 쉬는데 차 막히는 거 뚫고 간 거잖아. 누가 엄마더러 그렇게 음식 많이 하래? 차라리 사 먹자니까 엄마가 굳이 해놓고 왜 우리한테 화내? 영숙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분명 힘들고 상처받은 건 자기인데 딸 말 한마디에 영숙 씨는 늙어서 주책 부리는 엄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화 끊고 영숙 씨는 어두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등이 싱크대에 기대졌습니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몸 아픈 것보다 자식한테 짐짝 취급받았다는 게 가슴을 찢었습니다.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꺼냈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뒤집어 쓴 겁니다. 영숙 씨 이야기가 남일 같으세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서운함 토로했다가 역공당하고 입 다물어버린 경험?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하나쯤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서운하다는 감정 밑바닥엔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서운함을 뱉는 건 상대한테 내 약점을 보여주는 거랑 같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흔들려. 이걸 자진해서 실토하는 꼴입니다. 상대가 나한테 서운하다고 매달리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우위에 있구나 착각하게 됩니다. 내 감정 스위치를 상대 손에 쥐어주는 순간 상대는 나를 존중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투정 부리는 귀찮은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더 문제는 우리가 위로받고 싶어 꺼낸 말이 상대 귀에는 비난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공격받는다고 느끼면 반사적으로 방어벽을 칩니다. 자기 잘못 인정하기보다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딸이 누가 음식하래? 라고 따진 것처럼요. 감정 앞세운 호소는 차가운 논리를 못 이깁니다. 배우자 관계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밖으로만 돌고 집안일에 무심할 때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줄 알아? 라고 터뜨려 보세요. 여보 미안해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0중 8구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집에서까지 복가된다며 방문 쾅 닫아버릴 겁니다. 이제 알아야 합니다. 서운한 감정은 밖으로 소리내는 순간 정당성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100% 옳아도 그걸 내 입으로 지적하는 순간 균형이 무너집니다. 나만 속 끓이고 나만 초라해집니다. 상대가 내 노고를 당연하게 여길 때, 내 배려를 권리로 착각할 때, 그래서 가슴에 찬바람 불어올 때 절대 입 열면 안 됩니다. 내 상처를 말로 포장해서 상대 발밑에 던져주지 마세요. 말로 구걸해서 얻은 미안함은 진심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상대가 자기 무심함 깨닫게 하려면 완전히 다른 방식을 써야 합니다. 입술 꽉 깨물고 침묵해야 합니다. 뱉어내고 싶은 원망의 말들을 목구멍 깊숙이 삼켜야 합니다. 서운함을 말 안 하면 속 터져 죽을 것 같지만 입 다무는 순간부터 내면에 단단한 힘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요해지는 순간 요란하게 변명 준비하던 상대가 길을 잃습니다. 그럼 이 침묵이 왜 그렇게 무서운 힘을 갖는 걸까요? 두 번째, 서운함의 뿌리, 기대라는 독약. 머리로는 참아야지 않은데 왜 번번이 입을 열게 될까요? 서운함이라는 감정 뿌리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살아보니까 서운함은 바깥에서 날아오는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키워낸 독버섯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기대입니다. 로마 시대 철학자 세네카가 있었습니다. 폭군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사람인데 분노랑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평생 연구했습니다. 그가 남긴 책 분노에 관하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분노하고 상처받는 이유는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줄 거라는,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을 거라는 터무니없는 기대 때문이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 없으면 분노도 없다.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가 왜 모르는 사람 무례함에는 잠깐 화내고 말면서 가족한테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울 만큼 상처받을까요? 그건 내가 베푼 정성만큼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하는 무거운 청구서를 마음속에 쌓아뒀기 때문입니다. 영숙 씨도 그랬습니다. 명절에 허리 부서져라 음식 장만하면서 속으로 이랬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자식들이 알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겠지. 그 기대가 깨지니까 걷잡을 수 없는 서운함이 터져 나온 겁니다. 기대를 끊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 바쳐 헌신한 내 지난 날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먹먹하죠. 그런데 차가운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준 사랑과 희생은 내가 원해서 한 거지 상대가 빚진 게 아닙니다. 자식 키우며 쏟은 눈물과 정성은 부모로서 내 몫이었습니다. 이자 쳐서 받아낼 적금이 아닙니다. 배우자한테 헌신한 시간도 그 순간 내가 선택한 최선이었을 뿐입니다. 이걸 뼈저리게 인정하고 내려놓는 순간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상대한테 바라는 게 없어지면 상대 말이나 행동에 내 감정이 좌지우지될 일도 사라집니다. 내 마음 스위치를 내 손으로 쥐게 되는 겁니다. 제 후배 58세 최미경 씨 이야기입니다. 미경 씨는 며느리한테 섭섭한 게 참 많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반찬 바리바리 싸서 갖다 주면 고맙다는 전화 한 통 없고 생일이나 명절에도 형식적인 안부만 묻는 며느리가 늘 야속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경 씨가 직접 담근 배추김치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손질하고 이틀 밤 숙성시켜 가져온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젓가락으로 배추김치 하나를 집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더니 고개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싱거운 것 같아요. 저희는 간 센 걸 좋아해서. 그러더니 냉장고에서 마트표 김치 꺼내서 식탁에 올렸습니다. 미경 씨 손이 무릎 위에서 움츠러들었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렸습니다.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르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바라고 일어나. 저 애한테 감사를 바란 내가 어리석었지. 그날 밤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모든 기대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미경 씨가 달라졌습니다. 반찬에서 보내는 걸 딱 끊었습니다. 며느리랑 밥 먹어도 예전처럼 섭섭한 티 안 냈습니다. 그냥 이웃집 젊은 세댁 대하듯 깍듯하게 그렇게 거리 두고 대했습니다.
인사하면 가볍게 받아줄 뿐 그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 그은 겁니다. 너는 내 아들 아내일 뿐 나에게 위안을 줄 의무는 없는 사람이다.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미경 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통 연락 없으셔서요. 식사는 잘하고 계시죠? 미경 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너희도 잘 지내고. 전화 끊으려는데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가 찾아가도 될까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한우 사갈게요. 멈칫. 미경 씨는 수화기 든 채 굳었습니다. 항상 곁에서 잔소리하고 섭섭해하던 시어머니가 돌연 무관심해지니까 며느리가 먼저 불안해진 겁니다. 미경 씨가 목매며 기대할 때는 안 돌아오던 관심이 기대 버리고 우뚝 섰을 때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기대 버리면 마음이 텅 빌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 빈자리가 단단한 평온함으로 채워집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섰을 때 오히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 눈치를 봅니다. 내가 쫓아가면 멀어지고 내가 멈춰서면 상대가 다가옵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역설입니다. 입 닫는다는 건 단순히 말을 참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깊이 박힌 기대라는 독약을 끊어내고 감정 주도권을 내 손에 되찾아오는 행위입니다. 그럼 이 침묵이 실제로 상대한테 어떤 압박을 주는 걸까요? 세 번째, 침묵은 가장 무거운 경고장이다. 누군가한테 깊이 서운하거나 화났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입을 여는 겁니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억울함을 밖으로 안 토하면 숨 막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청 높여 따지기도 하고 눈물 흘리며 야속함을 읊어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우리가 피 토하는 심정으로 쏟아낸 말들이 단 한 번이라도 상대를 진심으로 사과하게 만든 적 있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살아보니까 목소리 높이고 구구절절 설명할수록 내 미천만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토로하는 서운함이 상대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귀찮고 지긋지긋한 잔소리가 되어버립니다. 권력은 말 없는 쪽으로 기웁니다. 말문 터져서 감정 쏟아내는 사람은 이미 통제력 잃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쏟아지는 감정 앞에서 입 다물고 고요히 앉아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줍니다. 그래서 억울할수록 서운함이 뼈를 때릴수록 입을 무겁게 닫아야 합니다. 침묵은 할 말 없어서 안 하는 나약한 상태가 아닙니다. 상대한테 던지는 가장 묵직한 경고장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 주디 버구는 기대 위반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이 평소 패턴대로 행동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깨지면 뇌는 즉각 경계 상태에 돌입합니다. 평소 같으면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쏟아낼 타이밍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방어벽을 치고 싸우려던 에너지는 갈 곳을 잃습니다. 소리 지르고 따지는 것보다 원인 모를 고요함이 훨씬 더 깊은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제 지인 이야기입니다. 63세 한순자 씨한테 35세 아들 김지훈 씨가 있습니다. 지훈 씨는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아들입니다. 평소 연락 한 통 없다가 돈 필요하거나 아쉬울 때만 훌쩍 나타나서 부모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며 문 닫고 들어가서 스마트폰만 봅니다. 어느 주말 지훈 씨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서며 운동화를 툭 벗어던졌습니다. 엄마,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 지나 안방 문 앞까지 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책 읽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안 돌렸습니다. 엄마, 반찬 뭐 있어?
순자 씨가 책에서 눈을 안 떼고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있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엌으로 뛰어나와 밥 먹었냐, 뭐 해줄까, 언제 왔냐 호들갑 떨었을 어머니였거든요. 지훈 씨는 어색하게 서서 어머니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깨가 작아 보였습니다. 지훈 씨는 냉장고 열었습니다. 반찬통 꺼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TV 보며 혼자 웃지도 않고 지훈 씨한테 이것저것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만 담담하게 했습니다. 밥은 차려줬습니다. 묻는 말에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훈 씨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내가 지난번에 카드값 내달라고 한 것 때문인가? 아니면 명절에 얼굴 안 비친 거? 머릿속에서 자기가 저질렀던 이기적인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한마디 꾸중도 안 했는데 지훈 씨 스스로 자기 죄목을 파헤치며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예상치 못한 고요함이 만들어내는 형벌입니다. 몽둥이로 안 때려도, 독한 말로 안 찔러도 상대 스스로 채찍 들고 자기 종아리 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서운함 꾹 참고 입 닫는 첫 순간은 쉽지 않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불덩어리 삼킨 것 같습니다. 상대 얼굴 향해 뱉고 싶은 원망이 혀끝까지 차오릅니다. 입술을 수십 번 깨뭅니다. 그런데 딱 한 번만 눈 질끈 감고 그 감정의 파도를 꿀꺽 삼켜보세요. 불덩어리를 뱃속 깊이 눌러 가라앉히고 나면 어느 순간 머릿속이 차갑고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던 내가 사라지고 상황 전체를 내려다보는 힘이 솟아납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피해자에서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입 닫는다고 해서 어린애처럼 삐쳐있는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입술 삐죽 내밀고 묻는 말에 대답 안 하고 고개 휙 돌려버리고 설거지통에 그릇 쾅쾅 던지며 소리내는 거. 이건 진짜 침묵이 아닙니다. 그건 입술만 안 썼을 뿐 온몸으로 나 화났다, 알아채 달라 소리치는 유치한 시위입니다. 그런 태도는 침묵의 위력을 단번에 망가뜨립니다. 상대는 아유, 또 삐치셨네. 며칠 저러다 풀리겠지 하고 코웃음 칠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침묵, 상대 오만함 꺾는 경고장은 철저히 평온하고 일상적인 얼굴을 해야 합니다. 서운함 억누르는 티내는 순간 다시 얕잡아 보이는 위치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유치하게 안 보이면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겨울 호수처럼 입은 닫고 온기만 살짝 걷어라. 머리로는 입 다물어야 한다고 아는데 막상 서운한 상황 닥치면 몸이 안 따라줍니다. 참으려고 애쓰다 보니 얼굴 표정이 잔뜩 일그러지고 행동에 가시가 돋칩니다. 묻는 말에 대답 안 하고 고개 휙 돌려버리거나 방바닥 꺼져라 푹푹 한숨 내쉽니다. 설거지할 때 그릇 깨질 것처럼 덜그럭거리고 방문 열고 닫을 때 경첩 부서져라 쾅쾅 소리 냅니다. 살아보니까 이건 침묵이 아닙니다. 입술만 안 썼을 뿐 온몸으로 나 화났다, 알아채 달라 소리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장난감 안 사준다고 대형마트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치는 애랑 다를 게 없습니다. 상대 오만함 꺾고 스스로 눈치 보게 만드는 진짜 침묵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자연의 섭리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겨울 호수입니다. 봄이나 여름 호수를 떠올려 보세요. 찰랑거리는 맑은 물은
겉보기엔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누가 작은 돌멩이 하나만 툭 던져도 호수 표면이 요란하게 출렁이며 끝없이 파문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섭섭함에도 쉽게 상처받고 화내는 마음이 이 여름 호수랑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한겨울 오면 호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출렁이던 물결이 멈추고 두꺼운 얼음장이 됩니다. 멀리서 보면 이전이랑 똑같이 고요하고 평온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쇳덩어리처럼 단단하게 얼어 있습니다. 누가 예전처럼 만만하게 보고 돌멩이를 던져보세요. 물보라 일으키며 가라앉기는커녕 날카로운 소리 내며 얼음판 위로 튕겨나갑니다. 아무리 큰 돌 던져도 파문 하나 못 일으키는 견고함 앞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함부로 돌 던지면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서운함 느꼈을 때 취해야 할 태도가 이 겨울 호수가 되는 겁니다. 겉모습은 평소랑 똑같이 평온하고 일상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면은 아무도 함부로 들어와 헤집어 놓을 수 없게 단단히 얼려둬야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입은 굳게 닫되 온기만 살짝 걷어들이는 것. 일상적인 대화랑 기본 생활은 평소처럼 유지하되 그 안에 담겨있던 다정함만 쏙 빼버리는 겁니다. 결혼 32년 된 65세 이명수 씨네 부부 이야기입니다. 명수 씨는 밖에서는 호인 소리 듣는데 집에서는 무뚝뚝하고 이기적인 전형적인 옛날 가장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낚시다, 등산이다 밖으로만 돌았고 62세 아내 박정희 씨가 몸살 나서 끙끙 앓아도 밥은 어떻게라고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수십 년간 억울함 호소하며 울기도 하고 악쓰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명수 씨는 내가 바람을 피웠냐, 도박을 했냐, 왜 이렇게 피곤하게 구냐며 오히려 큰 소리쳤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가 오랜 투쟁을 완전히 포기하고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주말 저녁 명수 씨가 예고 없이 친구들이랑 술 잔뜩 마시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손이 흔들렸습니다. 삐삐삐. 문 열렸습니다. 명수 씨는 현관에 서서 숨죽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정희 씨가 뛰어나와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느냐 폭격 쏟아냈을 겁니다. 명수 씨도 인상 팍 쓰며 방어할 준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거실 스탠드 불빛만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명수 씨가 머쓱하게 들어서며 헛기침했습니다. 정희 씨가 책에서 눈을 안 떼고 말했습니다. 왔어요. 씻고 주무세요. 목소리에 분노도 원망도 섭섭함도 없었습니다. 오늘 날씨 맑다는 사실 전달하듯 건조한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명수 씨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 짚고 거울 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물 틀어 세수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뭐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평소처럼 해장국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쾅쾅 내려놓는 시위도 없었고 한숨도 안 쉬었습니다. 명수 씨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정희 씨는 맞은편에 앉아서도 밑반찬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속 좀 괜찮아요?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명수 씨가 밥을 다 먹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나 양말 어디 있어? 정희 씨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명수 씨는 차라리 정희 씨가 소리 지르고 화내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맞받아쳐서 이 찝찝한 기분을 털어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희 씨는 화를 안 냈습니다.
너무 평온하게 자기 할 일하고 있었습니다. 밥도 차려주고 묻는 말에 대답도 합니다. 꼬투리 잡고 싸움 걸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수 씨는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정희 씨가 주던 따뜻한 미소, 시시콜콜한 농담, 애정 어린 잔소리. 그 모든 온기가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명수 씨는 그날 오후부터 정희 씨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슬쩍 과일 깎아 접시에 담아 정희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정희 씨는 고마워요라고 짧게 말하고 과일 한 조각 집어들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명수 씨 손이 허공에서 어색하게 멈췄습니다. 정희 씨가 삐쳐서 입 닫은 거라면 왜 또 그래? 짜증냈겠지만 정희 씨 태도는 성벽처럼 견고하고 우아했습니다. 명수 씨는 자기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깊은 위험을 느꼈습니다. 우리 태도도 이래야 합니다. 서운한 마음 들었을 때 일상 루틴을 절대 깨뜨리지 마세요. 밥 차려야 하면 묵묵히 차리세요. 상대가 질문하면 침묵으로 무시하지 말고 짧고 명확하게 필요한 정보만 대답하세요. 단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대화 이어가려고 꼬리표 달거나 상대 안색 살피며 신경 써주는 부가적인 애정 행위를 중단하는 겁니다. 이 차갑고 고요한 온기의 철수는 상대에게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은 공기처럼 곁에 있는 다정함을 평소에는 절대 모릅니다.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 숨막혀 올 때 비로소 내가 누리던 따뜻함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배려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던진 무심한 돌멩이가 튕겨나가는 차가운 얼음판 마주할 때 상대는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며 몸서리치게 됩니다. 자, 이제 완벽한 침묵이랑 겨울 호수처럼 온기 거두는 법까지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짜릿한 순간이 남았습니다. 이 완벽한 고요함 견디다 못한 상대가 결국 다가와서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물어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때 덥석 미끼 물고 쌓였던 감정 쏟아내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완전히 결정됩니다. 5번째, 상대가 다가왔을 때 명경지수의 화법.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며칠간 겨울 호수처럼 평온하게 온기 거두고 있었더니 상대가 견디다 못해 먼저 다가옵니다. 남편이 슬금슬금 눈치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자식이 평소답지 않게 전화 걸어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이 순간 가슴속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억울함이 용암처럼 끓어오릅니다. 드디어 왔구나. 이제야 눈치챘구나. 당장이라도 그 모든 감정 쏟아내고 싶은 충동이 혀끝까지 차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미끼를 물면 안 됩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왔다는 건 침묵이 효과가 발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 내면의 죄책감이 싹 텄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그때 내가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면서 과거 잘못 줄줄이 읊어대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상대 방어막이 다시 올라갑니다. 아, 결국 이것 때문에 삐쳐 있었구나. 뭐야, 그렇게 큰일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까지 공들여 쌓은 심리적 우위가 단숨에 무너집니다. 며칠간 이 악물고 참은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됩니다. 그럼 상대가 왜 그래?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절대 말하지 않는 것. 별일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요. 이렇게 짧고 담담하게 대답하고
더 이상 설명 덧붙이지 마세요. 표정은 평온하게, 목소리는 차분하게, 눈빛은 고요하게 유지합니다. 이게 명경지수의 화법입니다. 맑은 거울이랑 고요한 물처럼 상대 질문을 그대로 비춰주되 내 속내는 한치도 안 내 보이는 겁니다. 별일 없다는 이 짧은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은 1927년 사람들이 끝마치지 못한 과제를 완료한 과제보다 더 오래 기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완성된 일은 뇌 속에서 계속 맴돌며 마음을 붙잡아둡니다. 상대가 용기 내서 왜 그래? 라고 물었을 때 속 시원한 대답 들으면 긴장이 바로 풀립니다. 아, 그것 때문이었구나 하고 원인 파악하는 순간 마음 안정 찾고 방어 논리 세울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별일 없어요라는 대답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물음표만 남깁니다. 별일 없다는데 왜 이렇게 차갑지? 분명 뭔가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큰 잘못 저지른 건가? 상대 머릿속에서 자기가 저질렀을지 모르는 온갖 잘못들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입 열어 지적하지 않았는데도 상대가 스스로 자기 죄목을 낱낱이 떠올리며 마음이 편치 않게 됩니다. 67세 송말순 씨 이야기입니다. 말순 씨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늘 귀찮은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명절에 와도 인사치레만 하고 스마트폰만 받고 말순 씨가 손주한테 뭐라도 해주려 하면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며 은근히 밀어냈습니다. 말순 씨는 속상했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서운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겨울 호수처럼 차분하게 거리뒀습니다. 밥은 차려주되 다정한 말을 안 건넸고 손주 안아주려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저녁, 말순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돗물 소리만 졸졸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싱크대 옆에 서서 잠시 말순 씨 옆모습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힘드신 거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셔서요. 말순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놨습니다. 수건에 손을 닦았습니다. 잠시 며느리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지만 아무 감정도 안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드니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입술 달싹이다 고개 끄덕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얼굴에 비쳤습니다. 아들이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왜 앉아? 며느리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잘못한 게 있나? 그 후로 며느리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먼저 어머니,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물었습니다. 손주를 말순 씨 품에 안겨주며 할머니랑 놀아, 할머니가 제일 좋잖아 했습니다. 말순 씨가 한 번도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해서 서운했다 말하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스스로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고 태도를 바꾼 겁니다. 명경지수 화법 쓸 때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빈정거리지 마세요. 별일 없어요. 말하면서 한숨 푹 쉬거나 눈 흘기거나 비아냥 톤 섞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상대가 아, 삐쳐 있구나 바로 알아채고 심리적 우위가 증발합니다. 둘째, 같은 질문 반복돼도 흔들리지 마세요. 상대가 집요하게 아니, 진짜 왜 그래? 말 좀 해봐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답은 똑같아야 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더 이상 덧붙이지 마세요. 셋째, 상대가 사과해도 즉시 용서하지 마세요. 상대가 내가 그때 그래서 기분 나빴어?
미안해 말해도 바로 아니야, 괜찮아, 풀어주면 안 됩니다. 잠시 침묵 유지하고 천천히 고개 끄덕이며 이렇게만 말하세요. 그랬구나. 알겠어요. 용서한다는 말을 직접 안 하는 겁니다. 상대는 자기 사과가 받아들여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불확실함이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고삐가 됩니다. 물론 이 화법이 모든 상황에서 만능은 아닙니다. 정말 깊은 대화 필요한 관계, 오해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마음 터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습관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서운함을 말해도 매번 역공만 당했던 관계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이 명경지수 화법이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패입니다. 내 속내를 다 보여주고 이해받으려 애쓰는 건 상대가 나를 존중할 때나 통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한테 내 상처를 털어놓는 건 스스로 급소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상대가 다가와서 왜 그래? 라고 물을 때 그건 내 속내를 털어놓으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내가 쌓아온 심리적 성벽을 유지하며 상대가 스스로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맑은 거울처럼 고요하게, 깊은 호수처럼 단단하게,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세요. 오늘 서운함이라는 감정 앞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서운함을 뱉는 순간 약점이 잡힌다는 것, 그 뿌리에 기대라는 독약이 있다는 것, 침묵이 소리보다 더 무겁고 서늘한 경고장이 된다는 것, 겨울 호수처럼 평온하되 단단하게 온기를 거두는 법, 그리고 상대가 다가왔을 때 명경지수처럼 고요히 버티는 화법까지. 이 모든 건 상대를 혼내주려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기술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참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참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내 감정쯤은 꾹꾹 눌러 담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내어주고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심함과 당연시뿐일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바친 세월이 억울해서 밤새 베갯니들 적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서운함에 발목 잡혀서 남은 인생을 갉아먹으면 안 됩니다. 서운함에 매달린다는 건 여전히 내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착각. 이제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품위 있게 나이 든다는 게 뭘까요? 누군가의 애정과 인정에 목매지 않는 겁니다. 내 감정의 스위치를 내 손으로 쥐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무심하게 굴면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기대를 거두면 그만입니다. 내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쏟아부으며 서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또다시 누군가한테 섭섭한 마음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 오늘 나눈 얘기를 떠올려 주세요.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마세요. 눈물로 내 상처를 포장해서 건네지도 마세요. 그냥 입술을 굳게 닫고 마음속 온기를 한 뼘 걷어들이세요. 그리고 맑은 거울처럼 고요하게 그 자리에 서 계세요. 그 서늘하고 단단한 침묵 앞에서는 아무리 무심했던 사람도 결국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침묵은 참는 게 아닙니다. 내 가치를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써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애씀을 알아달라고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침묵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그 한 단어가 오늘부터 나를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이 될 겁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